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 신유만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이 한 달째에 접어들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물밑 접촉을 이어가면서 동시에 군사적 압박 수위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주말 동안 파키스탄에서 양국의 첫 대면 협상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번 전쟁이 더 커질지 아니면 외교적 돌파구를 찾을지 중대 기로에 섰습니다. 첫 소식 김자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미사일이 이란 수도 테헤란 한복판에 떨어집니다. 개전 이후 한 달 동안 강대강 대치를 이어온 미국과 이란이 중재국을 통한 물밑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위코프는 이번 주말 이란과의 회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We think there will be meetings this week. We're certainly hopeful for it. 미국이 제안한 15개안 종전안에 이란이 응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독일 외무장관도 미국과 이란이 조만간 파키스탄에서 대면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과 튀르키예 등 중재국들은 본격적인 협상 지원을 위해 먼저 회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इस जंग को रुकवाने के लिए पाकिस्तान सफारती सतह पर सालची की भरपूर और पुरखलूस कोशिशें कर रहा है. 하지만 회담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이란은 중재국을 통한 의견 교환은 시인하면서도 미국과의 협상설은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 언론은 미국의 종전안에 대한 이란의 역제안이 곧 백악관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협상이 성사되면 중동 긴장 완화의 분수령이 될 수 있지만 결렬될 경우 군사 충돌 위험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를 원하고 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음은 쿠바라면서 이란과 쿠바를 동시에 압박하고 군함 파견을 거부한 나토에는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어서 이루라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7일 연설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를 갈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y are negotiating. They're begging to make a deal. They're begging to make a deal. Turned out I was right. 이란을 향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라고 거듭 압박했는데 이 과정에서 호르무즈를 트럼프 해협으로 불렀다 정정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They have to open up the Strait of Trump. Hormuz. 이날 연설의 화살은 이란에만 향하지 않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대응에 소극적인 유럽과 나토를 겨냥해 엄청난 실수라고 비판하며 향후 방위비 축소와 나토 탈퇴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Because we spend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a year on NATO. Hundreds of protecting them. Now based on their actions, I guess we don't have to be. 특히 트럼프는 미국의 군사력을 언급하던 도중 다음은 쿠바라고 말해 또 다른 군사 압박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다만 이 발언은 이란과 쿠바를 동시에 겨냥한 협상 전략이라는 해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파기한 이란 미사일 전력은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전쟁 장기화 우려에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전쟁은 수주 안에 끝날 것이라며 지상군 투입 가능성엔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원전 3곳을 집중 타격하며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 남부의 한 주거 지역에 지뢰를 투하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종전을 위한 물밑 접촉은 시작이 됐지만 서로 간의 공세가 잦아들지는 않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계속해서 신경희 기자입니다. 원자로 돔 옆으로 붉은 화염이 치솟으며 연기 구름이 피어오릅니다. 현지 시간 27일 이스라엘군은 이란 아라크에 위치한 혼다부 중수단지를 정밀 타격했습니다. 혼다부 중수단지는 지난해 6월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아 가동 불능 상태로 알려졌지만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중수로가 아직 남아있어 공격 대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 테러 정권의 재건 시도 상황을 포착해 다시 한번 타격했다면서 공습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למטרות ותחומים נוספים שמסייעים למשטר בבניית והפעלת אמצעי הלחימה נגד אזרחי ישראל. 이스라엘의 핵시설 공격은 혼다부 단지 외에 이란 중부 아르다칸에 있는 우라늄 정광 생산 공장과
이란 남부 부셰르 원자력 발전소 등 총 3곳에서 이뤄졌습니다. 이란의 유일한 원전인 부셰르 원자력 발전소는 최근 열흘 사이 벌써 3번째 공습을 받았는데 남부 페르시아만 해안에 위치해 있어 인근 국가들의 방사능 유출 피해 우려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이란 남부 주거 지역에 지뢰가 흩어져 있는 모습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해당 지뢰는 미군이 보유한 대전차 지뢰라면서 항공기에서 투하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군의 지뢰 투하가 사실이라면 2002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 20여 년 만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친이란 무장 세력인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며 참전을 공식화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후티 반군이 장악한 홍해 항로까지 봉쇄될 우려가 커졌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8일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요 군사 목표물을 공격했다면서 이란과 레바논 등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نفذت أول عملية عسكرية وذلك بدفعة من الصواريخ البالستية والتي استهدفت أهدافا عسكرية حساسة للعدو الإسرائيلي جنوبي فلسطين المحتلة. 예멘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군사 행동이 이뤄진 건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입니다. 후티 반군은 이란이 주도하는 이른바 저항의 축의 핵심 세력입니다. 이번 후티 반군의 참전 공식화로 이들이 장악하고 있는 홍해 항로까지 봉쇄될 우려가 더욱 커졌습니다.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물류 동맥인 홍해마저 위협받으면 경제 악영향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란의 반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린스 술탄 미군 기지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에 공격당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 행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이번 공격으로 미군 12명이 다쳤고 대당 가격이 1,000억 원에 달하는 공중급유기와 조기경보기 등 군용기들이 손상을 입었다면서 전쟁 발발 이후 미국 방어선이 가장 심각하게 공격당했다고 짚었습니다. TV조선 장도우입니다. 이어서 정치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경북 영덕을 찾았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의 대구시장 출마 공식화와 맞물려 보수 텃밭인 영남 민심 공략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부산시장 후보 첫 TV 토론회를 진행했는데 박형준, 주진우 두 후보는 세대 교체론과 행정 연속성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시간 작업복을 입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어선에 오릅니다. 화이팅! 경북 영덕에서 무박 2일 일정으로 청어잡이에 나선 겁니다. 당대표가 이렇게 영덕군에 와서 민생을 살피는 것이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으로서는 좀 어려운 지역을 더 자주 와야 되겠다. 오는 30일에는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할 예정인데 보수 텃밭 공략에 나선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언론에서 그것을 동진정책이라고 좀 무섭게 제목을 달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 국민이 골고루 잘 살아야 되고. 국민의힘은 첫 광역단체장 TV 토론으로 경선 일정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부산시장에 도전하는 박형준, 주진우 두 후보는 행정 연속성과 세대 교체론을 주장하며 격돌했습니다. 행정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내비게이션 바꾸고 운전수 바꾸면 중단 없는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세대 교체론을 정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50대인 제가 전재수 후보랑 경쟁을 해서 또 신선한 시각으로 부울경 행정통합을 두고는 각각 속도전과 주민동의를 내세우며 맞붙었고 오늘도 3시간 차이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며 치열한 경선을 예고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청년 오디션 결선 현장을 찾아 청년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청년들에게 정치의 중심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논란이 된 심사위원 이혁재 씨와 일부 결선 진출 후보들의 윤석열 전 대통령 옹호 이력을 지적하며 청년을 앞세워 음모론을 용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가 다주택 공직자의 승진 배제를 검토한다는 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직접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가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하지 않는다며 매각을 강요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한 건데 이런 메시지를 낸 배경은 무엇인지 정민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새벽 SNS에 올린 글입니다. 청와대가 5급 이상 공직자 가운데 다주택자를 승진해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검토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하지 않는다며 승진 배제 같은 불이익으로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다주택자를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자유이고 그에 따라 손해와 위험이 뒤따를 수 있다는 취지의 말도 덧붙였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누구한테 이거 팔아라고 시켜서 팔면 그거는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줘 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죠.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 당시 다주택 처분 지시에 따른 논란을 반면교사로 삼고 있는 것 아니냔 말도 나옵니다. 당시 노영민 비서실장은 서울 반포 아파트가 아닌 청주 아파트부터 매각 시도에 비판을 받았고 김조원 민정수석은 강남 아파트를 파는 대신 사퇴를 택했습니다. 다만 앞서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 다주택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한 만큼 기조 자체가 바뀐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부동산 주택 정책을 하는 담당자들이 그런 설계에 정책 설계에 참여하는 게 다주택자들이 맞느냐? 실제 청와대 참모들 가운데 다주택자 일부는 이미 주택을 매각했거나 처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매각을 강요해놓고 매각을 강요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건 궤변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정치권 뒷이야기를 현장 기자들에게 들어보는 뉴스 더 시간. 오늘은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한 기자, 앞서 리포트로도 봤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승진 배제는 없다고 선을 긋긴 했는데 이 메시지를 떠나서 이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경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대통령은 지금 시간대 아니면 대상에 관계없이 SNS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 메시지 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새벽에 올렸는데요. 일각에서는 즉흥 메시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조율된 내용이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부동산 시장과 일종의 심리전에 나섰다 이런 해석인데요. 대통령 말 한마디가 시장에 강한 신호를 줄 수 있는 만큼 신년 기자회견 이후에 2달 가까이 짧고 강한 메시지들을 내면서 집값을 잡겠다 이런 의지를 강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네. 다만 여권에서는 대통령이 너무 전면에 나서는 부분 그리고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선거를 앞두고 보유세 등을 언급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정책 실패 시의 부담을 고스란히 대통령이 떠안을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그 오늘 낸 메시지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승진 배제 방안에 대한 보도를 부인했는데 이전에 업무 배제에 대해서는 또 지시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대통령이 공직자들의 승진 아니면 인사 문제를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업무 관련 지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지난 22일 이 대통령 SNS 내용을 보시면요. 대통령이 직접 다주택자 공직자는 부동산 정책의 논의, 보고 등의 과정에서 배제되도록 이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후 청와대가 정부 내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 조사 착수에 나섰습니다. 이래 두고 일부 부처 공무원들 인사 시그널로 보는 분위기 있었다고 합니다. 네. 한 언론이 5급 이상 승진 배제 검토를 보도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부인한 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거는 자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잖아요. 이 메시지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네, 이 대통령은 다주택 유지에 따라 그 결과에 따라서 손실은 그의 책임일 뿐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를 두고 사실상의 매각 권유를 다시 한 번 한 거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 참모 가운데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그리고 조성주 인사수석 비서관, 김현지 제1부속실장, 이규현 홍보소통수석 등이 다주택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오늘 재차 메시지를 내면서 다주택 공직자들 또 한 번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방선거 얘기도 좀 해보죠. 민주당 일부 지역의 예비 경선 결과가 나왔는데 굉장히 민감해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를 뽑는 이 본 경선에 한준호, 추미애, 김동연 후보가 올랐습니다. 추미애 후보 측 인사가 공개석상에서 공식 발표되지 않은 예비 경선 득표율을 언급한 게 발단이 됐는데요. 네. 민주당 당규상 경선 수치 공개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관위에 신고가 접수된 상태라고 합니다. 또 있는데요. 전남 광주특별시장 예비 경선에서는 민영배 의원의 득표율이 SNS를 통해 돌기도 했었는데 민 의원은 유포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고발했고요. 지금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에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같이 치러지잖아요. 네. 미니 총선급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 이거 역시 집안 싸움이 치열하죠? 네, 양운석 전 의원 당선 무효로 치러지는 안산갑 선거, 이 민주당 내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측근들은 김용전 부원장 그리고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의 출마 가능성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문계 핵심인 전해철 전 의원이 다음 주에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조국혁신당 대표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기싸움이 상당합니다. 장철민 의원 SNS를 올렸는데 전 의원을 향해서 개파 갈등에 기름을 붓냐 이렇게 올렸고 한준호 의원도 전 의원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는데요. 이 대통령의 이 체포동의안 가결 상황을 언급하면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친명 간 경쟁 중인 이 계양을 지역보다 이 안산갑 지역, 골치 아픈 지역이 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송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프로야구 2026년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개막전에선 코리안 특급 박찬호의 시구를 시작으로 10만 관객들이 뜨거운 함성을 질렀는데요. 4년 연속 개막전 매진 기록도 이어갔습니다. 올해 1호 홈런은 롯데 자이언츠의 윤동희 선수가 쏘아 올렸습니다. 이광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1회 초 첫 타석에 올라선 롯데 3번 타자 윤동희 선수가 시속 145km짜리 직구를 그대로 밀어칩니다. 타구가 높게 뻗어나가며 오른쪽 담장을 그대로 넘깁니다. 2026 시즌 1호 홈런입니다. 롯데 타선은 WBC 파나마 국가대표 출신인 삼성 1선발 아리엘 후라도를 상대로 3점을 뽑아냈습니다. 무릎 통증을 참고 타선에 오른 NC 다이노스 베테랑 박건우도 두산을 상대로 풀카운트 상황에서 3회 말 3점 홈런을 쏘아올리며 존재감을 입증했습니다. 권희동과 데이비슨의 안타를 더한 NC는 두산을 6대0으로 눌렀습니다. KBO 역대 93번째 1,400경기 출전 대기록을 세운 한화 이글스의 최은성도 키움을 상대로 4회 말 솔로 홈런을 때렸습니다. 양측은 서로 안타를 10개 이상 퍼부으며 연장전까지 간 결과 한화가 키움을 10대9로 이겼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LG 트윈스의 에이스 요니 치리노스는 1회부터 6실점을 허용하며 조기 강판됐고 팀은 KT 위즈에 11대7로 패했습니다. 최고 기온이 20도를 넘나든 봄 날씨 속 10만 관중의 응원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겨울 동안은 야구가 없어서 좀 심심했는데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코리안 특급 박찬호의 시구로 개막한 프로야구는 9월까지 144경기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네, 이렇게 프로야구가 인기가 매년 높아지면서 티켓을 구하는 일 또한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야구장 앞에서 몰래 파는 암표가 기승을 부렸다면 요즘에는 남들보다 먼저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선예매권 경쟁을 개정을 악용한 사실상 암표를 파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로야구 개막전을 앞둔 서울 잠실야구장. 형형색색의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매표소 앞에는 전자석이 매진됐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팬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전좌석이 매진되었습니다. 경찰은 야구장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암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최근엔 인터넷에서 선예매권을 이용해
사실상 안표를 파는 행위가 기승입니다. 선예매권은 구단들이 일정 금액을 받고 한 해에 한정된 인원들에게 일반 예매보다 먼저 좌석을 살 수 있는 계정을 주는 제도입니다. 신종 안표 거래상들은 선예매권 계정을 선점한 뒤 중고거래 사이트에 비싼 가격에 웃돈을 주고 되팔고 있습니다. 일반 예매가 열려도 어차피 표가 없어서 구할 수가 없는 단계니까. 구단들은 회원 약관에 선예매권의 대여나 양도, 매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선예매권으로 산 표를 누가 들고 들어갔는지 단속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어떤 사이트 내 자체 규정에 의한 제재 대상은 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라고까지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오는 8월부터 안표를 막기 위한 공연법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부정구매 대상에 입장권만 포함돼 있어 선예매권 계정 거래를 경찰이 단속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오늘 바깥 활동하기 참 좋았는데요. 전국이 20도 안팎의 기온을 보였습니다. 남쪽에서는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렸고 제철을 맞은 주꾸미와 딸기 축제에는 나들이 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주말 풍경 하동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찻길 양옆으로 분홍빛 물결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포근한 날씨에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벚꽃도 연분홍색이고 이렇다 보니까 나오면 또 기분 좋잖아요. 몽글몽글하니. 머리 위를 덮은 벚꽃길을 따라 걸으며 사진도 찍고 봄 기운에 흠뻑 빠집니다. 이틀째를 맞은 진해 군항제는 아침 일찍부터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옆 동네에서도 벚꽃 봉오리가 하나둘 기지개를 켜며 아름다움을 뽐냈고 김해에서는 절정을 이룬 순백의 목련이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목련이 좀 하얗고 좀 밝은 분위기에서 또 봄과 좀 어울리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제철을 맞은 주꾸미가 대형 수조에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직접 낚싯줄로 잡아보고 알이 꽉 찬 주꾸미를 온 가족이 나눠 먹습니다. 머리에 알이 꽉 차가지고 너무 맛있고 너무 쫄깃하고 샤브샤브로 먹으니까 너무 부드럽고 담백하고 정말 맛있어요. 사흘째 열리는 논산 딸기 축제도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봄꽃부터 제철 음식까지 나들이객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네, 따뜻해진 날씨에 주말 도심도 나들이객으로 붐볐는데요. 이색 달리기 대회도 열렸습니다. 광화문에서 여의도까지 유아차를 끌고 달리며 봄을 만끽했습니다. 허유하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주말 이른 아침 광화문 앞. 세종대로에 운동복 차림의 가족 나들이객이 가득합니다. 유아차에 아이를 태운 부모들이 형형색색의 풍선을 들고 출발선 앞에 섭니다. 참가자들은 유아차를 끌거나 아이 손을 잡고 도심 한복판을 시원하게 달립니다. 아빠가 힘차게 끄는 유아차에서 평온하게 몸을 맡기거나 목마를 탄 아이도 보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여의도까지 8km 코스로 열린 이번 행사엔 2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행사로 인해 여의도공원 앞 도로 3개 차선이 통제됐습니다. 이렇게 활동적으로 나와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뜻깊은 것 같아요. 그냥 마포대교에서 저희 가족끼리 사진 찍었을 때 가장 아직도 잔상이 많이 남네요.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완연한 봄 날씨가 찾아오면서 도심 곳곳은 나들이객으로 붐볐습니다. 꽃망울을 틔운 꽃들을 카메라에 담고 한복을 입은 채 고궁을 만끽합니다. 날씨가 좋아가지고 너무 잘 구경하다가 간 것 같아요. 슬슬 벚꽃 피는 시기이기도 하고 개화 시기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마음도 조금 설레고.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벚꽃 개화도 본격화하는 가운데 중부지방은 오는 31일에서 다음 달 7일쯤 꽃이 필 걸로 예측됩니다. 서울 여의도 윤중로 벚꽃 축제는 다음 달 3일부터 열릴 전망입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따뜻한 봄이 그저 반갑기만 한 건 아닙니다. 건조한 대기와 강풍 때문인데요. 오늘 새벽 경복궁에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조선시대 왕세자가 거처하던 자선당의 출입문 일부가 불에 탄 건데 건조한 날씨 탓에 저절로 불이 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전국 궁과 왕릉에 경계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전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복궁 내부를 잇는 출입문 옆 붉은 기둥이 까맣게 그을렸고 바닥엔 목조 조각들이 부서진 채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경복궁 자선당의 정문인 삼비문에서 자연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순찰 직원에 의해 불은 15분 만에 꺼졌지만 문짝을 받치는 기둥과 목재가 일부 훼손됐습니다. 이쪽에 그 기둥 쪽에서 이렇게 불이 화재가 났다. 자선당은 조선시대 왕세자가 머물며 수양을 하던 곳으로 동궁의 핵심 건물 중 한 곳입니다. 오늘 하루 경복궁 관람은 정상 운영됐지만 국가유산청은 삼비문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보수 작업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재인데 좀 잘 보존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비도 많이 해서 불 안 나게 좀 잘 관리해 주시고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면서 화재 우려가 커지는 만큼 국가유산청은 방화 시도 등에 대한 경계활동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목조 건축물 자체가 목재를 잘 건조를 해놔야 건축물이 오래가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봄처럼 더 작은 그 화재 원인을 가지고도 이제 불이 날 수가 있는. 유산청은 전국 궁과 왕릉 주변에 물을 뿌리고 소화시설을 점검하는 등 화재에 대비한 집중 점검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시설이 아니라 내 집에서 방문 진료와 간병을 받는 통합 돌봄 서비스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현장을 취재한 차정승 기자와 함께 통합 돌봄의 자세한 내용, 남은 과제들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 기자, 통합 돌봄을 두고 돌봄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 돌봄 어떤 건가요? 네, 이번에 취재하면서 대전 유성구에 홀로 사는 65살 어르신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 허리 협착증으로 거동이 사실 거의 힘드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드시는 약이 한 움큼 이렇게 많은데 언제 어떤 용도로 드시고 계신지는 알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런 분을 위해서 복약 지도부터 방문 진료, 주거 서비스 등을 한 번에 연계해 제공하는 게 이번에 시작하는 통합 돌봄입니다. 일어나다가 이제 넘어지시지 않을지 그런 거 좀 살펴봤어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제 안전바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 해드리려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할아버지는 혼자선 인터넷도 못 쓰시고 병원에 갈 때도 지인에게 사정해서 차를 얻어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통합돌봄으로 병원 이송 지원과 화재 경보기 점검, 또 말벗이 되어드릴 AI 로봇도 신청했습니다. 이 자녀들도 하기 힘든 일을 이 담당 공무원들이 꼼꼼히 살펴드린 건데요. 이런 점 때문에 돌봄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쉽게 정리를 해보면 필요한 항목을 따로따로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필요한 것들을 연계해준다,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통합 돌봄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치매와 만성질환 관리, 퇴원 환자 지원부터 노인 체육활동 지원 등 30개 서비스가 이 대상이 되고요. 향후에는 방문 간호나 병원 동행 등은 이용 한도를 좀 더 늘려주고요. 이 집에서 임종을 준비하는 이 시범 사업까지 단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를 중심에 놓고 그 대상자가 별도로 이제 신청하지 않아도 저희가 이제 이분이 받을 수 있는 필요한 서비스를 다 찾아서 연결해주고. 네, 비용은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을 하고요. 그 외 국비와 지방비가 들어가는데 이 서비스에 따라 일부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런 서비스가 지속이 되려면 관건은 예산의 뒷받침일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통합 돌봄 예산은 914억 원 올해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인건비를 제외하면 각 지자체별로 평균 한 2억여 원 정도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시민사회는 최소 내년에 3천억 원이 필요하다. 인프라 구축에는 1조 원 이상 필요하다면서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복지부도 일단 예산 마련은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다만 이 통합 돌봄 지원법에는 재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해마다 예산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예산도 예산인데요. 방문 진료의 경우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통합돌봄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 최소 3명의 전담 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전국 229개 시군구에 5,200여 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26년 동안 지역 의료봉사를 하면서 방문 진료에도 참여해온 의사를 만났는데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변화된 모습을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동행했던 간호사라든가 사회복지사들도 다 느끼고 가족들도 또 이제 편안해지니까 꼭 필요한 제도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통합 돌봄의 또 다른 핵심이 바로 인력입니다. 하지만 방문 진료를 위한 의사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공중보건 의사를 활용한다는 곳도 있지만 공보의 숫자 자체가 줄면서 이 당장 방문 진료 서비스가 가능할지 불투명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1989년에 이뤄졌던 전국민 의료보장제도 이제껏 운영되고 있죠. 이를 넘어선 전국민 돌봄 시대도 잘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차 기자 잘 들었습니다. 중동 사태로 글로벌 증시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구글이 AI 메모리 사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신기술을 내놓자 삼성전자 등 반도체 관련주들의 충격은 더 컸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술인지,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 건지 송병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목요일부터 이틀에 걸쳐 4%, SK하이닉스는 6% 넘게 추락했습니다. 중동 사태로 코스피가 3.6% 정도 빠진 것에 비해서 충격이 더 컸습니다. 시장에선 구글이 공개한 AI 압축 기술 터보 퀀트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긴 대화를 나누려면 이전 맥락을 잊지 않기 위해 메모리가 필요한데 구글은 이 메모리 사용을 6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을 논문 형태로 공개한 겁니다. 반도체의 효율을 높인다는 이야기는 이제 추후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장의 의견들이 있다. 일부에선 지난해 중국이 가성비가 좋은 AI 딥시크를 내놨을 때의 충격과 비교했습니다. 당시에도 딥시크 충격에 엔비디아 등 반도체 관련주들이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우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아직 논문 단계에서 단기적으로 큰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그 기술을 통해 가지고 메모리 용량을 조금 절약할 수 있는 게 전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야 되는 낸드 디램 용량 전체에서 1%도 안 될 거란 거죠. 여기다 장기적으로 보면 처리 효율성이 높아져 반도체 수요가 더 늘어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 지난밤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론 등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곧바로 반등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이름은 나를 각인시키는 단어이면서 가장 많이 불리는 또 다른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 이름에 좋은 의미를 담으려 고심을 하곤 하죠. 시대에 따라 짓는 방식도 이름의 유형도 변하고 있는데 AI가 일상에 파고든 요즘은 어떨까요? 트렌드 리포트 요즘 오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동흠 씨 부부는 지난달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지으면서 장명소 대신 AI를 찾았습니다. 이름을 두고 의견이 갈리자 AI에게 물었습니다. 와이프랑 같이 지어주고 싶었던 이름이 서로 달랐어요. AI를 통해서 알아보니 사주적으로는 와이프가 지어줬던 이름이 좀 더 좋아서. AI는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사주풀이를 기반으로 더 나은 이름까지 제안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한자로 만들어줘 이런 것까지 AI를 활용한 거예요? 네네. 이름이 뭐예요? 제이요. 23개월 된 제이의 이름도 부부가 직접 지었는데 장명 앱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감도 되게 부드럽고 중성적인 이름이기도 하고 아기 이름을 이렇게 장명해주는 어플 같은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제이라는 이름을 넣었더니 매우 좋다고 나오길래 해외 경험이 많은 시대인 만큼 외국인들이 발음하기 쉽고 영어로도 쓰기 편한 이름도 인기입니다.
요즘 애들은 이제 뭐 영어 이름도 많이 고려를 한다고 해서 제이라는 이름이 영어 이름으로도 제이라고 쓸 수 있고 발음하기도 쉽고. 이름은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곤 하는데 1940년대에는 길령자가 담긴 이름이 유독 많았습니다. 전쟁을 겪으며 오래 살기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담겼습니다. 최근에는 돌림자를 따라 쓰는 전통적인 방식보다 중성적이면서 부르기 쉬운 이름이 대세입니다. 저는 평탄하게 중성적으로 누구한테나 불려도 좀 사랑스러운 이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짓든 무슨 이름이든 건강하고 사랑받는 이름이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네, 영화 왕가 사는 남자의 기세 거침없습니다. 개봉 50일째에 1,500만 관객을 돌파하더니 어느덧 1,600만 고지 향하고 있습니다. 신작들의 공세에도 꾸준히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며 1,626만 명을 기록했던 흥행순위 2위, 극한직업의 자리 위협하고 있는데요. 국민적인 사랑을 받으며 장기 흥행까지 하게 된 동력 무엇일까요? 오늘의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여기 영월 땅으로 유배를 내는 거야. 귀양온 양반이 누군지 아십니까? 일별 박스오피스 1위에 좌석 점유율 1위. 누적 관객 수 1,500만을 돌파한 왕과 사는 남자의 기세가 여전히 무섭습니다. 하루 10만 명 가까운 관객을 꾸준히 동원하면서 장기 흥행에 돌입했습니다. 왕사남의 깜짝 흥행은 영화계의 분위기 변화를 반영합니다. 과거에는 막대한 자본을 들인 텐트폴 영화가 흥행을 견인했다면 이제는 중소형 규모의 가성비 영화가 대세입니다. 제작비 200억 원을 넘기는 대작들이 잇따라 흥행에 참패하면서 몸집을 줄여 손익분기점을 낮추는 영화계의 구조적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사실 우리 한국 영화계가 블록버스터형 대작하고 10억 원 규모 미만의 독립영화하고 양분화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왕사남은 중간 규모의 관객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의 거품을 빼고 서사의 디테일이나 드라마적 요소를 강화하면서 관객의 집중도도 올라갔습니다. 유해진 배우님이 너무 연기를 잘하시는 것 같아서 몰입감이 좋아서 연휴에 가족끼리 보기 좋은 영화가 나왔다라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영화 퀄리티도 생각보다 너무 좋았고 왕사남을 연출한 장항준 감독도 인물 간의 우정과 교감,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는데 가장 공을 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궁궐에서의 구중 암투 뭐 이런 것보다는 인간적인 게 가장 중요했어요. 전직 왕의 이 어떤 슬픔, 이 소년의 슬픔, 그리고 그것을 옆에서 바라보는 촌장 어몽도, 이 두 분의 어떤 그 우정, 인간적인 교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했고 볼거리 대신 느낄거리에 집중한 저예산 고효율 영화가 영화계 지형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오늘 밤 11시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 영국에서 아프리카의 강호 코트디부아르와 맞대결을 펼칩니다. 대표팀의 통산 1000번째 A매치 경기인데 우리 선수들 11명이 한마음으로 뛰겠다는 단단한 각오를 전했습니다. 현지에서 이다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트디부아르전을 하루 앞두고 마지막 훈련에 돌입한 홍명보호. 발목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한 듯 이강인의 표정이 밝습니다. 시종일관 즐거운 분위기였지만 선수들의 각오는 비장했습니다. 주장 손흥민은 태극마크의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크게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긴장되고 당연히 떨리고 하겠지만 대표팀은 그런 자리를 이제는 받아들이고. 코트디부아르는 피파 랭킹에서는 우리보다 낮지만 유럽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대거 포진한 아프리카의 강팀입니다. 탄탄한 체격 조건에 스피드까지 갖춘 선수들을 막기 위한 협력 수비가 필요합니다. 이제 11명이 다 같이 뛰었을 때 더 좋은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을 해서 혼자가 아닌 이제 조직적으로 잘 막을 수 있도록. 홍명보 감독은 빠른 공수 전환이 승리의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팽팽한 승부가 예상되는 코트디부아르전은 오후 10시 30분부터 TV조선에서 생중계합니다. 이곳 경기장에서 열리는 코트디부아르전은 축구대표팀의 통산 1000번째 A매치 경기입니다. 우리 선수들은 시원한 승리로 의미를 더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밀턴 킨스에서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벚꽃 물결은 아직이지만 축제장은 북적였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낮 동안 따뜻하겠지만 초미세먼지의 영향은 계속되겠습니다. 수도권과 세종, 충남 지역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대전과 충북, 전남과 영남은 오전에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바깥 활동 시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전남과 경남에도 건조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전국에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인 가운데 계속해서 산불 등 화재 사고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구름 많겠고요. 전남과 제주는 흐리겠습니다. 오전까지 충남 서해안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8도, 부산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20도, 광주와 대구 22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28일 토요일 뉴스7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